새마을개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 새마을운동의 연표 1970년부터 제가 2016년 2월 19일까지 세 페이지로 정리한 새마을운동의 연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연표가 438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438, 439, 440페이지를 보시고 또 부분으로 또 교재 내용도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했다. 이 이전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제가 새마을 운동 관련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새마을 운동 이전에 농촌 사회에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또는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정책이나 운동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새마을 운동을 설명하면서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제가 새마을 운동이 가장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농지개혁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농지개혁은 그만큼 농촌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변혁시킨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어떤 이념적인 측면으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지개혁과 관련한 부분도 현재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왜 농지개혁이 변화시킨 많은 한국의 심층적인 구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대학이 팽창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소작인 제도가 철폐되었다든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농지개혁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이 연표에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운동의 어떤 기초로 할 수 있는 농지개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이제 학습을 했다시피 한국은 조선시대에는 소작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한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1900 저희들이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지개혁은 1차 농지개혁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차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일제강점기라 그러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농촌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농지개혁이고 또 지역사회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이었는데 자, 미군정 하에서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땅들이 미 군정하에서 우선 배분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소작인을 중심으로.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일제 식민지 하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서 소작을 했던, 소작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땅을 빌려서 거기에 나오는 농사를 짓고 일정 부분을 이제 땅 주인에게 주는 그 제도를 소작인 제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농촌 사회에 있었던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농지를 미군정이 강제적으로 우선해서 어떻게 그 소작인들에게 일본인 하에 있던 소작인들에게 우선 배분했다. 이게 1차 농지개혁입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면서
헌법을 만들면서 이 농지개혁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농지를 보유해야 된다. 그런 개념 하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게 2차 농지개혁입니다. 2차 농지개혁이고, 이 농지개혁은 한국 전쟁과도 미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단순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차 농지개혁이 있었다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2차 한국사회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면서 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농지개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는 것은 소작인들에게 배분이 되고 지가정권이 배부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이 먼저 북한은 토지개혁이라 그럽니다. 저는 한국을 농지개혁이라 그러고 북한을 토지개혁이라 그러는 이유는 북한은 농지뿐만이 아니라 과수원, 임야, 모든 땅에 대해서 개혁이 들어갔습니다. 개혁이 들어가고 무상으로, 몰수를 해서 무상으로 분배를 했죠. 그런데 이 분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작권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북한이 먼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남한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도 우선적으로 이제 북한에 이어서 한국은 농지개혁을 했다. 이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대지주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직과정권이 발행이 되었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하게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이나 이런 부분이 가치가 상당히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농촌 사회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변화를 어떻게 이루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주 위주로 이제 농촌 토지 제도가 농사를 짓는 소작인 지주로, 농민 위주로 땅이 이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마을 안길 넓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희설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고,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을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적용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요, 농촌 사회에 들어가면 대지주 기업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100% 적용시키기에도 구조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 어떤 기반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농지개혁 이후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1953년 교재 4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교재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46페이지 44페이지네요. 한국의 사회운동과 새마을운동 그러면서 1950년 6.25 이후에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줄장 내려가서 8번째 줄입니까? 9번째입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1957년 6월 21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개발 한미합동실무반을 조직하여서 이제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 정책을 이제 진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농지개혁이 어떤 농촌사회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켰고, 그 이후에 1953년 어떤 아직도 이제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미군정하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농지개혁도 겪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농지개혁을 성공한 사례는 한국, 그 다음에 대만, 일본을 좋은 사례 들고 있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대만 같은 경우, 제가 물론 농지개혁이 교재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농촌 자본이
중소기업 자본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을 하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을 겪게 되면서 대지주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몰락을 하게 되고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농촌의 대지주들이 자본가로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 사회의 어떤 부의 재편에도 기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1953년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새마을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농촌 지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963년 제가 하나의 교재를 보이십니까? 농촌 지도 사업, 그죠? 농촌 지도 사업이라는 훌륭 교재가 있었고 농촌 지도사에서 이 농촌 지도사를 양성시켜서 새마을운동 농촌 지도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농촌에 파견을 해서 농민들에게 그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967년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나옵니다.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 사업이 새마을운동하고 일정 부분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이 1970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박정희 정부 이전에도 이런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었고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꾸준히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1970년 여기에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을 했다. 그래서 70년 4월 22일을 새마을운동의 시작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인용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4월 22일 새마을운동 가꾸기를 제창을 했는 것은 서울중앙청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쪽에서는 지금 교재도 제가 일정 부분 수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광주라는 부분도 있고 뭐 부산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4월 20일 한해 대책이라는 가뭄 대책입니다. 이제 농업용수시설 철저히 하고 이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경향신문 4월 22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중앙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을 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부분도 새마을운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장소 부분도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중앙청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 15일 전국 읍면장 새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1970년 10월 1일 전국 33,267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포를 지원을 했다. 지원을 하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새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멘트를 배포를 했고 이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1970년 10월 1일이죠. 왜 10월 1일인가 하면 농한기 때 농사철이 아니고 농사가 끝난 시점, 농사가 쉬는 시점을 농한기라 그럽니다. 농한기 10월 1일부터 이제 봄에 이르는 기간까지 농촌 마을에 시멘트를 내려줬다는 거죠. 마을당 335포입니다. 이 마을당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 가구 수를 이야기했죠. 통상적으로 80에서 120가구, 그죠? 100가구, 그게 한 마을 가구인데 그 당시는 4인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겠죠. 마을당 이 시멘트를 나눠주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마을을 평가를 해서 16,600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을 하고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농한기 때입니다. 이 2년 차에 이루어진 사업을 통상적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고 새마을 운동이 있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초창기 때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명명이 되었고 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1972년 제가 이제 4월 26일을 저는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점부터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신 자체도 이전에는 그럼 자조자립협동이라는 정신을 세계 기본 정신을 했는데 그 4월 여기 보면 71년 9월 29일 근면자조협동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문헌을 보게 되면 새마을 가꾸기 사업,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1975년도 나오고 76년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70년, 71년 그 두 해를 새마을 가꾸기 그 사업이라 그러고 그 이후는 새마을 운동이라 그랬는데 왜 이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초창기 2년 철근이나 시멘트를 지원했을 당시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사업,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동일한 개념이다. 새마을 운동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을 하면서 기초마을은 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 안길 넓히기라든지 교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마을을 단계별로 발전시켰다 그랬죠. 근데 이 기초마을 자체가 스타트 자체가 1, 2년 늦은 마을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2, 3년 늦게 이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혼용되어서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1970년 4월 22일이라고 하는데 교재 6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새마을 가꾸기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시기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정신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사업 내용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972년 1월 14일 농업중앙회 산하 동농가 연수원을 설치했다. 이게 새마을 교육의 시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연표를 작성하면서 거기 음령을 넣었던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이 연표 3페이지도 기존 새마을 운동의 연표 한 20페이지 되는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연표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농협중앙회사나 동농가 연수원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새마을 교육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새마을 중앙에서도 상당히 새마을 교육 사업이 현재도 많은 부처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학생은 나중에 이 책을 보셔야 되는 새마을 교육 40년사가 이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새마을 운동은 초창기부터 이런 탄탄한 조직이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형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72년 3월 7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설치가 되었다. 이거는 제가 새마을운동의 법제를 할 때, 그죠? 법률과 체제를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부분,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는 수평 계통입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의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있듯이, 그죠? 이 협의회 수평적인 단계가 있고 수직적인 행정 단위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설치가 됐다. 이 중앙협의회를 여러분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그저 중앙에 1980년 그 조직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앙협의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 그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972년 5월 12일 새마을 가꾸기 22개 표준 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22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